안녕하세요. 국풍이천 좌동원 문법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품사는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강은 단어란 무엇인가, 단어의 분류부터 해서 체언까지. 그리고 2강은 용언과 활용. 그 다음 3강은 수식어부터 품사 통용까지 진행될 겁니다. 자,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단어에 붙는 이름이 품사예요. 자,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남자다, 어떤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면 다른 이름이 붙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단어도 품사가 동사다,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용언이다, 체언이다 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면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수는 이라는 문제가 보이죠? 이 문제를 각각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네, 호수가 깊다.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 라는 4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4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수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깊다는 호수가 깊다.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는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는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간혹 단어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내신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단어의 수를 문제로 풀 때는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호수가 깊다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부르죠. 자, 띄어쓰기를 한번 하면 문장이 2어절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깊다는 어절이 하나, 둘, 2어절이죠.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는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4어절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는 하나, 둘, 셋, 3어절이죠.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어절이 됩니다. 자, 단어의 수를 셀 때 이 어절을 왜 이야기하느냐? 자, 단어는 어절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조사의 경우에는 단어지만 띄어쓰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절의 개수를 이야기한 것은 모든 단어는 띄었습니다. 뭐만 빼고 조사만 빼고 라는 부분을 응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호수가 깊다는 호수가 깊다 2어절이죠. 근데 단어는 총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한 어절이 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지금처럼 조사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조사의 개수는 1개죠. 우리는 어절의 개수에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단어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이 4어절에 조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어절의 개수 3개, 4개에 조사의 개수 3개를 더하면 총 7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땅 짚고 헤엄치기 이다도 마찬가지네요. 어절을 보면 하나, 둘, 3개예요. 근데 이다가 서술격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의 개수가 하나, 그럼 3 더하기 1은 4. 자, 단어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네요.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 5개의 어절에 조사가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단어의 개수는 그렇죠. 7개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어절과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어절의 개수에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된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어절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저희 원에서는 사전에서 찾을 말, 이 단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호수가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호수가 깊다라는 문장이 몇 단어냐? 이거를 외국인에게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사전에 호수가 깊다라는 문장을 찾을 때 몇 번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호수를 찾겠죠. 그리고 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다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총 3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라는 것은 그렇구나. 사전을 찾을 말, 사전에서 찾을 말, 사전을 3번 찾아야 되면 단어가 3개 있는 거죠. 이게 더 쉽죠? 이렇게 우리는 갈게요. 호수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호수의를 찾는 게 아니라 호수를 찾겠죠? 그 다음 의를 찾고 깊이를 찾고 는을 찾을 거예요. 누구를 찾고 도를 찾고 모른다를 찾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사전 찾을 때는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다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찾을 말이 단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모르다라는 단어의 변형된 형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에서도 짚고나 헤엄치기는 사전 찾을 때 짚고나 헤엄치기를 찾는 게 아니라 짚다를 찾을 것이고 헤엄치다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 해서 된다도 우리는 사전 찾을 때 뭘 찾죠? 그래요. 되다를 찾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는 사전에서 찾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품사는 시작이 되고 나중에 형태소로 갔을 때 접사와 어미를 구분한다, 접사와 조사를 구분한다, 이때 다시 반복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수를 똑같이 물어보고 있네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푼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문장이 역시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과자를 먹어보았다. 나는 연필 한 자루를 샀다. 언제까지라도 너를 기다릴게.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 과자를 먹어보았다는 그 과자를 먹어를 사전에서 찾는 게 아니죠. 먹다, 보았다를 찾는 게 아니라 보다. 이렇게 해서 총 5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연필 한 자루를 샀다가 아니라 그렇죠. 사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언제까지라도가 하나의 어절이죠. 그죠? 근데 사전 찾을 때는 언제까지라도를 찾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를 찾죠. 이렇게 한 어절 안에 앞말에 붙여 쓴 이런 단어들을 까지나 라도 이런 단어들을 조사라고 하고요. 자, 이 조사는 하나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마찬가지죠.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넘어갈게요. 자, 단어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누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총 3가지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 그리고 기능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형태에 따라 라는 이야기는 사전 찾을 말과 문장에서 쓰이는 말이 형태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은 사전 찾을 때 그대로 집을 찾겠죠? 자, 당신은 사전 찾을 때 그대로 당신을 찾습니다. 몹시는 몹시, 까지는 까지, 허는 헐다가 아니죠? 의미가 달라요. 헌을 찾습니다. 우아는 우아를 찾겠죠? 그런데 먹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 오늘 밥 잘 먹음. 자, 그럼 사전 찾을 때 먹음을 찾나요? 아니죠. 먹다를 찾죠? 예쁜, 아유 예쁜 아이가 있네. 마찬가지죠? 예쁜을 찾는 게 아니라 예쁘다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집부터 우화까지는 사전 찾을 말과 문장에서 쓰이는 형태가 일치하죠.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변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먹음이나 예쁜, 거꾸로 얘기하면 먹다나 예쁘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먹음, 먹게, 먹기, 먹을 등의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변할 수 있는 말,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에 따른데요. 기능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왜 체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용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수식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약간 다짜고짜 외울 겁니다. 자, 체어는 몸체가 되는 단어들을 말을 합니다. 용어는 활용하는 단어,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 꾸미는 단어, 관계어는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독립어는 독립,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특징은 모조리다 언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의미에 따라 자, 우리가 배우는 품사라는 놈들은 요 의미에 따라 구분한 내용이 되는데요. 체언의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개가 있고요. 용어는 동사, 형용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번엔 다 사로 끝났죠? 이렇게 총 개수가 9개가 나와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 우리는 구품사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보고 써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재생 버튼을 잠깐 멈추시고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안 보고 여러 번 적어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의미에 따른 분류, 품사부터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동사,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이 되고 가변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변어입니다. 자, 여기 외우는 순서도 항상 체언부터 독립어까지 순서에 맞춰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순서대로 외우도록 합니다. 순서가 없이 외우면 9개가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 다 외운 친구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 외운 상태에서 우리가 단어의 분류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단어의 분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내신에서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합니다. 12번 문제를 푼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기준 3개 배웠죠? 자, 분류를 해보았고 똑바로 분류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기준을 3개를 다 생각하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품사 부분을 배우고 있는 와중에 배운 게 단어의 분류였죠? 항상 품사부터 생각하고 품사를 기준으로 그렇구나.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 동사, 형용사는 용언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판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호수가 깊다의 경우에는 호수는 명사, 가는 조사, 깊다는 형용사. 그쵸?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 강, 명사의 조사, 깊이, 명사는 조사, 누구는 대명사입니다. 도, 조사, 모른다는 모르다를 찾아야 되겠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용언할 때 다시 한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면 기준이 1번은 형태,
2번과 3번은 기능, 4번과 5번은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형태니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겠죠.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불변어는 나머지 모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깊다와 깊이의 품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깊다는 형용사, 깊이는 명사. 형용사와 동사만 같이 묶여야 되는데 형용사와 명사가 같이 묶였네요. 나가리. 이렇게 갈게요. 자, 기능이니까 이번엔 on 시리즈들이에요. 자, 두 개를 여기 나눠져 있는 단어들을 품사별로 이름을 붙인 후에 걔들이 하나의 on으로 묶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다는 그러면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그럼 형용사와 동사는 용언이니까 하나로 묶였네요. 자, 그러면 호수, 강, 깊이를 볼까요? 호수는 명사, 강, 명사, 깊이, 명사. 체언으로 다 묶였네요. 누구? 대명사죠. 대명사도 뭐예요? 체언이죠. 그러면 호수, 강, 깊이, 누구는 냈다 체언이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는 안 되겠죠. 2번 나가리. 3번 마찬가지죠. 깊다, 모르다는 용언. 호수, 강, 깊이, 명사니까 체언, 누구, 대명사니까 체언. 똑바로 했네요. 가의, 는, 도는 조사니까 관계언. 이번에는 on 시리즈가 정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체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자, 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예를 들어가면서 스스로 이해하도록 애를 쓰세요. 예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자, 명사의 예, 대명사의 예, 수사의 예를 하나씩 든 후에 체언 전체의 특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중에서는 선생님은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는 이것, 수사 중에서는 셋, 요 세 단어를 가지고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라면이, 라면을, 라면의, 라면에, 라면이다. 라면에는 모조리 뒤에 붙여 쓸 수 있는 단어, 조사가 붙을 수 있네요. 특히 이 조사들은 이, 을, 의, 에, 이다 같은 조사들은 문장 성분을 결정해줘요. 라면이 하면 주어가 되죠. 라면을 하면 목적어가 되고 라면의라고 하면 관용어가 되고 라면에는 부사어, 라면이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결정지어주는 조사를 우리는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사에는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이것을, 이것의, 이것의, 이것이다. 모두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도 마찬가지겠죠? 셋이, 셋을, 셋의, 셋의, 셋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공통점을 모아보면 체언은 맞습니다. 격조사를 붙여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품사를 따져볼 때 항상 헷갈리는 어떤 단어를 만났다면 먼저 격조사를 붙여보세요. 이, 을, 의 뭐 이런 것들을 붙여보세요. 이, 을, 에, 뭐 이다 이런 것들을 붙여보면 스무스하게 붙어요. 그러면 걔들은 명사 아니면 대명사 아니면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체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명사의 종류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별로 안 어려우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의존명사라는 것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주의할 것, 이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립명사의 반대가 의존명사라고 했죠? 그럼 의존명사가 뭐냐? 자, 이거예요.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명사. 다시 얘기하면 앞에 꾸미는 말이 없으면 문장에서 쓸 수 없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열심히 외워봤자 예를 들 수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문법은 스스로 예를 자꾸 만들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라면을 좋아한다고 했죠? 라면이 맛있다. 이 라면이 맛있다. 보통 명사면서 얘들은 자립명사인데요.
자, 국풍이천을 믿는다. 모든 국풍이천을 믿는다. 이번에는 고유명사로 볼 수 있는 국풍이천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놈의 특징은 뭐냐? 꾸미는 말, 이 또는 모든이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고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죠? 네. 이런 명사들을 우리는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밑의 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것이 없다. 뒤에 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명사예요.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문장은 성립이 되지만 꾸미는 말인 먹을이 없는 경우 것이 없다라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죠. 밑에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마리가 보인다.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만 마리가 보인다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먹을 또는 새 같이 꾸미는 말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 마리와 같은 명사를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의존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를 스스로 푼 후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 풀었죠? 네. 자, 여기 문제를 보면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봤더니요. 자,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자립명사만 나와 있나요? 아니죠. 뭐도 나와 있죠? 네, 의존명사도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립명사가 아니면 의존명사, 의존명사가 아니면 자립명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죠? 의존명사는 꾸미는 말이 없으면 쓰이지 못하는 명사. 그쵸? 자,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군대, 그릇, 덩어리, 숟가락, 발자국은 모두 단위명사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죄송해요.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면 4개는 기억에 해당이 되니까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의존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자립명사는 아까 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꾸미는 말이 없어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명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군대, 그릇, 덩어리, 숟가락, 발자국 요 5 명사를 가지고 꾸미는 말 없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1번 군대 같은 경우는 꾸미는 말 없이 문장을 만들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꾸미는 말 없이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릇 같은 경우는 그릇이 뜨겁다, 그릇을 씻다 라는 말이 되죠. 네, 덩어리는 조금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뭐 덩어리째 들고 왔다. 그쵸? 네, 혹은 우유가 뜯어보니 안에 덩어리가 있는 걸 보니 상했구나 와 같이 어떤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을 보다, 발자국을 보다 와 같이 숟가락과 발자국도 앞에 꾸미는 말 없이 충분히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만 여러 군데, 한 군데, 두 군데와 같이 꾸미는 말 없이 쓰일 수 없는 의존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대신해서 쓸 명사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 인칭대명사라고 하고요.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 시간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대신해서 쓸 때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인칭은 화자,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인칭은 청자, 듣는 사람을 말하고요. 3인칭은 화자와 청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더 익숙하게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1인칭, 2인칭, 3인칭을 I, you, he, she, they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이그저 시리즈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는
이를, 그는, 그를, 저는, 저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고요. 이것, 그것, 저것과 같이 사물을 가리킬 때 이곳 같은 걸로 여기가 있겠죠? 그곳, 거기가 있겠죠? 저곳, 저기가 있겠죠? 와 같이 장소를 가리킬 때, 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 이그저 시리즈들을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자, 인칭대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 푸시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학교에서 지금 요 인칭대명사에서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간혹 똑같이 생겼는데 1인칭과 3인칭 또는 2인칭과 3인칭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칭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칭 통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당신입니다. 네, 이 당신이라는 단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종류로 you로 쓰일 때가 있죠. 그때는 2인칭으로 쓰이죠.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이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신은 할아버지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때는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죠. 그죠? 네. 할아버지는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에서 당신은 3인칭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쉽습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self가 붙는 애들 있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themself, themselves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앞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대상을 그 문장에서 다시 받을 때 쓰는 대명사를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경우에는 you 2인칭으로 쓰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himself 3인칭 제귀대명사로 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당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네, 그, 그녀, 저, 너희와 같이 인칭 대명사들이 5개가 나왔어요. 여기에 동일한 형태의 인칭 대명사가 여러 인칭에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글은 내가 쓴 것이다는 I가 되겠죠.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아니다도 I. 그래서 이거 둘 다 1인칭이 될 겁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He. 그와 지냈던 추억이 생각난다. 물론 with him, 뭐 힘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중요한 것은 3인칭이라는 거니까 he라고 적고 3인칭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녀는 she. 마찬가지 그녀는 she. 3번도 다 3인칭이네요. 자, 4번을 볼게요. 저하고 그 사람은 친구 사이예요. 이때는 나라는 I. 1인칭 대명사를 낮춤 표현이에요. 저. 그쵸? 자, 철수는 아직 어려서 저밖에 몰랐다. 이때 이 저는 철수를 다시 받았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뭔가요? 그렇죠. 3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himself가 됩니다. 됐나요? 답은 몇 번이 되겠죠? 4번이 될 거예요. 이거의 복수형은 저희가 되는데요. 저희는 겸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we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기적이어서 저희밖에 몰라 라고 할 때는 themselves가 되면서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칭 통용이 일어나는 단어고 저희 부산에서는 사투리로 저 같은 경우는 지, 그 다음 themselves로 쓰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즈그라는 사투리로 구분해주면 더 쉽겠죠.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엔 지시대명사 문제인데요. 자, 지시대명사인데 아까 전에 지시대명사는 이 시리즈와
그 시리즈, 저 시리즈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걸 구분하는, 거리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자, 화자가 있고요. 청자가 있어요. 그런데 화자에 가까운 물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걸 이야기할 때는 이 그저 중에 뭘 쓸까요? 그렇죠. 이것, 이를 쓰겠죠? 여기, 이를 쓸 거예요. 이곳, 그죠? 자, 그런데 청자와 가까운, 듣는 사람과 가까운 대상을 지칭할 때는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니? 그거 예쁘다. 그를 쓰겠죠. 그쵸? 네.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해요. 나 아파. 좀 데리러 와줘. 라고 어떤 애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야?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죠. 거기 어디야? 라고 물어보죠. 그곳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청자와 가까운 곳을 우리는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화자와 청자가 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저는 이는 화자, 그는 청자, 둘 다 멀리 떨어지면 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기억. 선택지 1번부터 가볼게요. 기억. 지수가 끼고 있는 장갑이에요. 지수는 지금 성모가 얘기할 때 청자가 되겠죠? 그래서 청자로부터 가까운. 다시 얘기하면 지수가 끼고 있는 위에서 언급된 장갑. 문제 없죠? 2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성모와 지수가 대화하고 있는 장소라고 돼 있어요. 자, 성모가 화자고요. 지수가 청자인데 여기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화자와 가까운 장소.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장소겠죠? 근데 지수와 성모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둘 모두로부터 가까운 장소. 둘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맞을 겁니다. 자, 디귿을 가볼게요. 선택지에서는 듣는 이인 성모와 가까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듣는 이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이 그저 중에 뭘 써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을 봤더니 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말하는 이인 지수와 듣는 이인 성모로부터 모두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킬 때 우리가 저를 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각각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 문제 같은 지시대명사와 관계된 문제들은 사실 좀 자주 나오는데 틀리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주의 깊게 보면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수량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말이고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뭘 배우고 있죠? 그쵸. 오늘은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체언에 속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체언은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성격.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죠? 격조사, 이, 을, 이다, 에서, 으로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또는 한, 두, 셋, 넷처럼 숫자 또는 수량 순서와 관계된 말이 나왔을 때 무작정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함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체언이냐 아니냐. 격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 부터 따져봐야 수사인지 수사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어를 배울 때 수와 관계되어 있는 관형사가 있다는 걸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사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격조사를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되죠. 하나가, 둘이, 셋을, 넷이다 와 같이 위에 있는 애들은 격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이, 두가, 세를, 네이다 와 같이 밑에 있는 애들은 수를 나타내지만 격조사를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경우를 수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걸 형태를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다섯이 남았다. 에이, 죄송해요.
또 5아이가 남았다.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5이라는 동일한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뒤에 이라는 격조사가 붙을 수 있었고요. 밑에는 조사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뭐가 왔죠? 명사가 왔죠? 그래서 아래 경우는 우리가 수사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배울 수관형사라고 하고요. 위의 경우만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조사 붙을 자리가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푼 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한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기억과 품사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기억을 보면 7개월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친절하게도 수관형사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수사를 빼라는 거죠. 숫자가 있다고 다 수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7 다음에는 당연히 조사 붙을 자리가 없죠. 뒤에는 뭐가 있죠? 개월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는 애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혹은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를 보니까 뒤에 판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5과 판 사이에 붙일 조사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년이라는 명사가 뒤에 붙어 있고요. 8과 년 사이에는 조사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수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다를 경우에는 다와 라를 봤을 때 하나와 셋째 다음에 라는 셋째 다음에 아예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고요. 다는 뒤에 조사가 있지 않지만 하나를 사왔다 와 같이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강이 끝이 났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보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은 워크북을 풀고 본인이 약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다시 그 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